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상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두 번째 챕터인 텍스트 프로세싱 전처리 관점에서 세 번째와 마지막 꼭지들을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좁은 의미에서의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도 특히 어휘 분석에 대해서 지난 시간 두 번째 꼭지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구문 분석, 신텍스 어널리시스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중요하게 다루게 될 몇 가지 토픽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문 분석이라 하면 어떤 일련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포멀한 그래머, 문법의 형식에 맞도록 분석을 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절차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I love you라는 스트링들에 대한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I라는 거는 MP라는 명사이자 주어구이고 love라는 거는 동사이고 NPU는 명사인데 이 love와 you가 VP라는 서술형 파트를 수럽 파트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다시 센텐스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 위계 구조 또는 형태 또는 우리가 말하는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바로 신텍스 어널리시스, 구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풋 스트링들을 가져다가 특정한 그래머에 걸맞게 변환해주는 알고리즘, 파악을 하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이제 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파서들은 두 가지의 가장 기초적인 fundamental property,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 directionality를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탑다운으로 문장에서부터 크게 쪼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 것이냐 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 것이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Search Strategy 같은 경우에는 탐색하는 전략에 있어서 이 해당하는 레벨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들이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여기를 먼저 이렇게 탐색을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Breadth First Search가 되겠고요.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크게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면 Depth First Searc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Search Strategy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파서들의 내용들 또는 그 방법론들, 구체적인 알고리즘들이 달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싱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구조를 표현해주는 리프레젠테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리 형태의 파싱이 있고요. 또는 리스트 형태의 파싱이 있습니다. 트리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문장으로부터 가장 마지막 말단의 단어들에 이르기까지 해당하는 분할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하이라키를 보여주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여러분들은 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아시니까 리스트의 형태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리스트 안에 항목들, 그리고 항목 안에는 다시 한번 또 리스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게 리스트 형태의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sentence S는 noun phrase NP와 verb phrase VP를 가지고 있다. 근데 NP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name이다, 존이다. 또한 VP는 단어, 동사인 ate와 또 다른 형태의 noun phrase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noun phrase는 관사 the와 April이라는 나운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이 첫 번째 리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리프레젠테이션 모두 의미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첫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휘 분석 또는 문장 구분조차도 쉽지 않지만 문장이 잘 구분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수행하게 되는 구문 분석도 사실은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문 분석기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호성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lexical ambiguity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갖는 모호성입니다. 이 어휘가 갖는 모호성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하나의 같은 형태의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적 모호성이 바로 무엇을 야기를 하느냐? 구조적 모호성을 야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밑에 있는 예시는 굉장히 유명한 예시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flies라는 단어와 like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의 flies라는 단어는 왼쪽에 flies라는 단어는 명사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리 같은 것들을 fly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like와 같은 단어, like라는 단어는 동사형, 좋아하다라고 표현을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면 왼쪽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녹색처럼 표현을 했고요. 오른쪽에서의 flies는 동사입니다. 날다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의 like는 preposition,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용 어구처럼 많이 쓰이는 시간이 참 화살처럼 간다라는 표현이 오른쪽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같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ime flies like an arrow라고 되어 있을 때 flies는 왼쪽에서는 명사로 쓰이고 오른쪽에서는 동사로 쓰였고요. like는 왼쪽에서는 동사로 쓰였지만 오른쪽에서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어떠한 품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구조, 신텍스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다른 구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예시가 가지고 있는 품사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exical ambiguity는 없는데 structural ambiguity가 존재하는 구조적 모호성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John saw Mary in the park 라는 이 문장에서는 N, V, N, P, D, N 여기서 보면 이쪽 해당하는 파트를 보시면 사실은 품사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해당하는 이 구조, 이 신텍스 파싱 결과물로 보자면 존과 메리는 파크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이제 같이 있는 거고요. 공원에서 존과 메리가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존은 사실은 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자면 메리가 파크에 있는 것을 존이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양쪽의 문장이 전부 동일한 품사로 표현이 됐음에도 POS 태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structural ambiguity의 예시는 구조 자체가 문장 구조가 가질 수 있는 모호성 또는 다양성 때문에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강좌에서는 다양한 이제 그 뒷단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이 사실은 이 신텍스 어널리시스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장 구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문서의 분류라든지 군집화, 토픽 모델링 이러한 주제들은 수행이 될 수 있는 텍스트 어널리틱스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신텍스 어널리시스는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로 감을 잡고 어느 정도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서 실제 프로젝트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후에 하게 될 역할들 또는 방법론들 중에서 NLP 관점으로 봤을 때 주목해야 될 또는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다른 토픽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태스크는 language modeling,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특정한 시퀀스의 단어들의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하면 센텐스가 들어왔을 때 그 센텐스에 대해서 확률을 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probabilistic language model, 확률적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을 왜 매기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성된 지금 주어진 문장이 실제 해당하는 언어의 문법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그럴듯한 문장인가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robability가 확률이 어디에 주어지느냐? POS 태깅, 형태소 분석처럼 태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문장 그 자체, sentence itself에 대해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디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High wind tonight이라는 표현이 wind가 바람이 세다라는 것은 high라는 표현을 large라는 표현보다 더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단어의 시퀀스를 집어넣었을 때, 투입을 했을 때 왼쪽이 오른쪽보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고요.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은 왼쪽과 같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spell collection 같은 경우에는 오탈자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 minutes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분의 단위인데 이 분의 단위를 누군가가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이런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단어가 쓰여질 확률보다는 minutes라는 원래의 단어가 사용될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 이건 오타겠구나 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또는 이제 STT라 그러죠. 스피치를 이제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건 제가 만든 예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여기 이 댄 주프라스키 교수님의 강의 자료에서 가지고 왔는데 참 그럴듯합니다. 영어로 봤을 땐 I saw a van 이라고 했을 때 이 왼쪽에 해당하는 이 단어와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시퀀스를 빠르게 발음하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발음상으로는 그럴지라도 오른쪽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영어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단어들의 나열이고 오른쪽은 그래도 상당히 납득할 수 있는 단어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STT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왼쪽과 같은 시퀀스로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더 이제 어드밴스된 태스크로는 문서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문서를 요약해내는 이 summarization task라든지 지리에 의해서 문장을 답을 생성해야 되는 question answering task 같은 경우에 기본이 되는 태스크가 바로 이 language modeling이고요. 뒤에서 나오게 될 이제 pre-trained 모델의 뭐 BERT라든지 ELMO, GPT 이런 것들이 전부 이 language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Probabilistic Language 모델에 대한 태스크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문장이 주어지거나 a sequence of words가 주어졌을 때, 단어들의 나열이 주어졌을 때 그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해당하는 언어에서 말이 되느냐, 이거를 사실은 이 결합 확률 분포를 이제 주는 것인데요. 이 결합 확률 분포와 이제 연관된 태스크들 중에서는 다음 단어에 뭐가 나올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사실 원래 랭귀지 모델은 이 위에 있는 형태이지만 아래에 있는 형태 자체도 뭐 여기서 보면 I love you more than I can 그 다음에 공란이 주어졌을 때 이 뒤에 이 공란이라는 게 과연 swim이라는 단어와 say라는 단어 중에 뭐가 더 잘 어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데 랭귀지 모델의 결과물이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 PW, 랭귀지 모델의 실제 probability를 찾을 때는 분명히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이 결합 확률 분포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다시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 첫 번째 단어가 등장했다 치고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 첫 번째, 두 번째 단어가 주어졌을 때 세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Its water is so transparen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n이 빠져있는 오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문장의 마지막 단어를 예측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앞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든 단어들이 주어져야 되면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찾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다시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첫 번째 단어에 해당하는 확률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W2 기분 W1도 첫 번째 단어가 등장했을 때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이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 문장이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10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W10 기분 W1부터 W9까지 요 9개의 단어가 정말로 완벽하게 등장하는
요 조건에 해당하는 파트가 쉽게 계산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케이스는 이 뒤에 부분들을 없애버리고 그냥 유니그램 모델로 만들자. 이게 유니그램 모델이 뭐냐면 그냥 첫 번째 이 해당하는 랭귀지 모델은 각각의 단어가 독립적으로 발생했다를 가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정으로 만들어 본 이 하나의 이그젬플이 아래에 있는 예시인데 전혀 문장 같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마코프 어썸션을 통해서 마코프 가정을 통해서 약간 단순화를 시키는 작업을 많이들 수행을 합니다. 바이그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컨디션은 단순히 바로 이전 단어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i번째 단어가 첫 번째부터 i-1번째 단어를 보고 발생할 확률은 사실은 근사를 이렇게 실시킬 수 있다. i-1번째 단어가 주어졌을 때, 관측이 되었을 때 i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입니다. 이걸 통해서 만들어 봐도 사실 그렇게까지 그럴듯한 모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장시킨 게 트라이그램, 쿼드그램, 퀀타그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용어는 원래는 이렇게 이 표현으로 써야 되는데 보통 그냥 트라이그램 이후에는 4그램, 5그램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섞어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도 뭐 용어를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가를 시키더라도 이 언어 자체가 long distance dependency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또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면 요 crashed라는 주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 첫 번째 두 단어인 더 컴퓨터입니다. 근데 4g이나 5g을 쓰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 5g을 써도 앞에 단어 5개를 보는 거니까요. 4개를 보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쪽은 제외하고 on the fifth floor까지만 주어진 다음에 crashed를 맞추게 하면 사실은 앞쪽에 컨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걸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대학들에게 오퍼를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들을 전부 우리가 스캔을 해서 디지털라이징을 해줄게. 대신 무료로 해줄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컨텐츠의 사용권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구글의 구텐베르그 프로젝트에서의 엔그램 데이터셋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스캔을 해야 되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책을 스캔하는 예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캔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거나 평평하게 펼치거나 아니면 이걸 잘라 가지고 이렇게 ADF라고 하는데 그걸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여러 장에 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펼치듯이 이렇게 책의 장수를 이렇게 넘기면 이 곡률이라든지 해당하는 부분들이 보정이 돼서 평평하게 스캔이 되는 이런 장치까지 이제 개발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책들을 스캔을 하고 그 스캔된 컨텍스트 트레이부터 OCR을 통해서 엔그램 데이터셋을 만들어내지요. 그렇게 만들어낸 데이터셋이 여기서 보시는 구글 북스 엔그램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2006년도에 지금 마무리가 2008년도까지 뭐 이렇게 데이터가 보이고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기법들이 나와서 더 이상 이제 스태티스티컬 어프로치를 사용하진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 1024개의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10억,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조 개의 단어가 있고요. 11억 개의 5g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었고요. 당시에 2005년대까지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이게 이 슬픈 피크인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책들에서 많이 등장을 하다가 한풀 꺾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대에 있다고 하면 이게 다시 여기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 텍스트 마이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마크업 어썸션을 이용해서 통계적 기반으로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다면
2003년도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벤조 교수님 연구실에서 처음 나온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랭귀지 모델, 그래서 NNL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거는 뒤에서 랭귀지 모델 구조들 그리고 워드 벡터,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에 대한 거는 넘어가고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 페이지의 핵심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RNN 기반으로 랭귀지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여기서 보면 캐릭터 기반의 RNN, 워드 기반의 RNN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실제로 만들어지는 이 결과물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했는데 한국어 인베딩이라는 책을 지금 출판한 저희 연구실 출신 학생, 네이버 클로바에 있는 이제 이기창, 지금은 네이버는 직급이 없으니까 이제 이기창 님이라고 할게요. 저희 연구실 졸업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학생 때 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RNN 기반의 캐릭터 기반의 RNN을 만들어 실제로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데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32만 3천여 건의 음절, 1680여 건의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게 뭔가 만들어진 건데 전신에 힘을 주어 약한 생각을 떼어버리려 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면 여기서 보는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 자체에도 한자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말을 알 수 없는 뜻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외계어들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이터레이션을 쭉 시켜보면 중간에서는 여자려겠습니까? 얼굴이 마음뿔 단어 하나하나 정도는 그럴듯한 게 보이다가 뒤쪽에 이게 이제 이터레이션을 거의 이제 100만 번 가까이를 한 건데 높아도 놀라며 어리지요 이런 부분들은 그럴듯한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들 중에서 체리 피킹이 돼서 굉장히 잘 보이는 것들도 실제로 해보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 RNN 기반의 랭귀지 모델로 한국어를 학습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서 가볍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걸 넘어서 랭귀지 모델의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련의 단어들을 주면 그 단어 다음에 나올 것들을 학습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전체 시퀀스 자체를 통으로 주면 시퀀스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다시 말하면 입력과 출력이 전부 시퀀스 또는 문장인 형태의 랭귀지 모델들도 더 최근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GPT-2가 처음 이제 세상에 알려졌을 때 지금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한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오픈AI라는 조직에서 만들었고 오픈AI라는 조직은 그 조직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탠스는 전부 공개입니다. 그런데 오픈AI에서 GPT-2라는 랭귀지 모델을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배포를 하면서, 그러니까 출판을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이게 만약에 소스 코드 자체를 공개를 하게 되면 랭귀지 제너레이션의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뜨겁게 이제 논란에 참여를 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몇 개월 있다 결국은 이제 소스 코드까지 공개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그 발표 자료에 해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당시에 공개됐던 자료에 이 malicious application에 해당하는 컨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인드 모델을 릴리징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제 한 건데요. 결국은 이제 뒤에서는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GPT-2가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예시는 시스템 프롬프트에 이러한 문장 2개 정도의 문장을 이제 쓰게 되면 생성을 하게 되면 타이핑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학습된 GPT-2 모델이 이만큼을 컴플리션 해줬다, 생성을 해줬다. 여기서 딱 보면
굉장히 이 문장 자체는 영어의 문법에 거의 잘 들어맞는 문장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뒤에서 GPT-2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오픈된 웹사이트 GPT-2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고 또는 훌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 예시를 가지고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두 번째 강의 텍스트 전처리에 세 번째 꼭지인 구문 분석 그리고 네 번째 꼭지인 기타 토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일정 특정한 차원의 벡터로 변환할 것인가에 대한 다큐멘트 텍스트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